80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발자국이 닿지 않았던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죠. 그런데 이 무인도가 지금은 전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가 됐어요. 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뉴질랜드가 걸어온 격동의 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후의 정착지, 그 시작은 1250년에서 1300년 사이였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이 별과 해류를 읽으며 거대한 카누를 타고 이 먼 땅까지 도달했죠. 이들이 바로 마오리족의 조상이었는데 남태평양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이주 물결의 일부였거든요. 당시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하와이는 물론 이스터섬, 심지어 남미 해안까지 닿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마오리족은 이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적응했어요. 그들은 해안가와 강 유역을 따라 마을을 세웠고 이위라는 부족 단위로 사회를 조직했습니다. 혈통과 조상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됐죠. 특히 파카파라는 구전 전통이 발달했는데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와 땅, 신앙을 연결하는 정체성의 핵심이었거든요. 마오리 사회에서 조상은 그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방어용 요새인 파도, 이 시기 중요한 문화 요소였어요. 언덕 위에 지어진 이 마을들은 적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축제와 의식을 치르는 공동체의 중심지였죠. 마오리인들의 종교는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고 여러 신들이 계절의 변화부터 자원 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땅과 바다는 그저 자원이 아니라 영적 존재였거든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마오리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얼굴 문신인 타모코로 신분과 지위를 표시했고 랑가티라라 불리는 추장들이 부족을 이끌었죠. 하지만 추장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부족 구성원들의 합의와 존중이 있어야만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전쟁 기술도 중요했는데 토아라 불리는 전사들은 맨손 전투에 뛰어났지만 금속 가공 기술이 없어서 나무와 뼈, 돌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이 발달했죠. 하카라는 의식용 춤으로 적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단결력을 과시했거든요. 164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아벨 테즈먼이 이 땅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비극적이었어요. 골든베이에 정박한 그의 배를 마오리 전사들이 공격했고 4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죠. 테즈먼은 상륙도 못한 채 떠났지만 유럽 지도에는 이 땅이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네덜란드 질란트 지방의 이름을 따서 노바 질란디아라고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 뉴질랜드가 된 거죠. 127년이 지난 1769년 제임스 쿡 선장이 HMS 엔데버호를 타고 도착했어요. 쿡은 테즈먼과 달리 여러 차례 상륙에 성공했고 마오리족과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면서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해안선을 정밀하게 측량했고 이 지도는 이후 수십 년간 유럽인들의 필수 자료가 됐죠. 쿡이 영국 이름으로 이 땅을 주장했지만 당시 영국 정부는 식민지를 세울 계획이 없었어요. 18세기 후반 뉴질랜드에는 고래잡이 배와 무역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상인들이 아마와 목재, 식량을 얻기 위해 마오리족과 거래했죠. 마오리인들은 철도구와 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탐내는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총이었습니다. 총기 도입은 마오리 사회를 뒤흔들었거든요. 1806년부터 1845년까지 이어진 머스킷 전쟁에서 약 3,000건의 전투가 벌어졌고 2만 명에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을 가진 부족과 그렇지 못한 부족 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뉴질랜드 전역이 혼란에 빠졌죠.
19세기 초 일부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타령한 선원이나 탈옥한 호주 죄수들이 마오리 공동체에 섞여 살았고 1814년에는 사무엘 마스든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마오리어를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했는데 이게 나중에 마오리 문화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까지도 뉴질랜드는 공식적인 영국 영토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급변한 건 183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뉴질랜드 회사라는 민간 기업이 나라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땅을 사들이려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마오리족과의 불공정한 거래가 횡행했죠. 영국 정부는 이 상황을 우려해 1840년 윌리엄 홉슨을 총독으로 파견했고 그해 2월 6일 와이탕이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은 영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마오리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문제는 영어판과 마오리어판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특히 주권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랐고 이게 나중에 엄청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1841년 뉴질랜드가 정식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이민자 물결이 밀려들었어요. 1840년대와 50년대에 수천 명의 유럽인이 땅을 찾아 이주했죠.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도시들이 세워졌고 1865년 웰링턴이 수도가 됐습니다. 마오리족은 처음엔 무역 기회를 반겼지만 정착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와이탕이 조약이 있었지만 토지 분쟁은 끊이지 않았거든요. 1845년 플래그스테프 전쟁을 시작으로 충돌이 이어졌고 1860년대에는 뉴질랜드 전쟁이라는 대규모 무력 충돌로 번졌습니다. 약 1만 8천 명의 영국군과 마오리 동맹군이 5천 명의 마오리 저항군과 싸웠어요. 1872년 영국이 승리했지만 그 대가로 약 1만 5천 제킬로미터의 마오리 땅이 몰수됐죠. 이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뉴질랜드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승리 이후 뉴질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1852년 자치의회가 설립됐고 양 목축업이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1860년대 금광이 발견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1859년 7만 1천 명이던 인구가 1863년에는 16만 4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민자들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 대륙, 미국, 중국, 인도에서도 왔습니다. 1870년대 줄리어스 보겔 총리는 철도와 통신망 같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했고 1890년대 리처드 세던 정부는 노령연금과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어요. 1893년에는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법제화하면서 진보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세기 초 뉴질랜드는 영국 제국에서 가장 번영하는 식민지 중 하나였죠. 1907년 자치령이 되면서 국내 정치적 독립성은 커졌지만 외교는 여전히 영국이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뉴질랜드는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약 10만 명의 병사를 파견했습니다. ANGAC 부대의 일원으로 갈리폴리와 서부 전선에서 싸웠고 1만 8천 명 이상이 전사했죠. 이 희생은 뉴질랜드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간기는 어려웠어요. 대공황의 여파가 컸고 1935년 첫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국과의 관계도 미묘해졌죠. 하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뉴질랜드는 영국을 도왔습니다. 15만 명 이상을 파병했고 식량과 물자를 기록적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일본이 태평양으로 진격하면서 뉴질랜드에도 위협이 다가왔죠. 이때 영국은 자국 방어에 급급해 뉴질랜드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고 이게 전후 관계의 변화의 시발점이 됩니다.
전쟁 이후 뉴질랜드는 미국 쪽으로 기울었어요. 영국보다는 태평양의 신흥 강국 미국에게서 안보를 찾게 된 거죠.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병력을 보냈지만 국내 반전 여론이 거셌습니다. 결국 1986년 반핵 정책을 선언하면서 ANGUS 동맹에서 사실상 탈퇴했어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기 시작한 거죠. 20세기 후반, 뉴질랜드는 크게 변했습니다. 이민 정책이 개방되면서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가 늘었고 마오리 문화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1987년 마오리어가 공식 언어가 됐고 마오리족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럽계 뉴질랜드인들의 인식도 바뀌었죠. 오늘날 뉴질랜드는 전 세계인이 꿈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안정적인 사회, 그리고 다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죠. 800년 전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이 처음 발을 디딘 그 땅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무인도에서 시작해 격동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른 이 여정이야말로 인류가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까요?